1년 내 만기 전세 보증금이 역대 최대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300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 최악의 역전세난이 우려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DSR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실효성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전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장기화되는 양상인 것 같은데 네네. 얼마 전 통계를 보니 1년 내에 돌아오는 만기 전세 보증금 역대 최대 네. 300조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는 뭐 저보다 부장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때가 21년 하반기부터 그렇습니다. 22년 상반기까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전세 계약 기간이 2년 정도 되니까 네, 그렇죠. 그 물량들이 이제 올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 전세 이제 만료 기간이 돌아오는데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300조 원 정도가 된다. 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사의 그 보증금 대출 규모, 보증금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00조 원이니까 엄청나게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2년 전에 비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좀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통계를 보게 되면 한 13.5% 2년 전에 비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지역별로 따지지만 더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300조 원이 돌아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15% 정도만 좀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한 45조 원 정도가 되겠죠. 45조 원 정도를 갖다가 집주인들이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현재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역전세 문제를 갖다가 지금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염려 때문에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들이 나오다 보니 경제연구소라든지 지금 정치권에서도 전세 대출을 DSR에 포함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두 가지를 갖다 헷갈리시면 안 될 거예요. 임대인이 이제 전세 보증금을 갖다 반환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DSR에서 좀 빼주자. 예외를 해주자는 거예요. 그 내용이죠. 대신 이제 임차인들이 전세 대출을 갖다가 받을 때는 기존에는 사실은 DSR에서 이걸 갖다가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DSI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이라고 그래요. 상환 비율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자기 소득 대비 그러니까 자기 소득의 1년에 몇 %까지만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좀 편하겠죠. 연봉 5천만 원이다. 근데 차주별 DSR 규제가 40%로 행해진다. 그럼 그 5천만 원에 40%면 2천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는 원리금.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까지만 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DSR 규제를 갖다가 일단은 그 전세 대출까지 포함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전세 대출을 갖다가 그 1억 이상 받는 사람들, 가령 뭐 2억 이상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기존에는 이게 DSR에서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맘만 먹으면은 웬만큼 그 벌이가 있는 사람들, 소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매덕 다리로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전세 대출 자체를 갖다가 DSR에 포함시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전세 대출의 어떤 한도 자체를 갖다가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은 기존에 그 전세, 지금까지 역전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분별한 전세 대출에 있었대요. 어떻게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세 대출을 해줬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 대출을 갖다가 뭐 쉽게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하면 전세 대출 받아서 올려주고 또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갖다가 실제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별 문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니까 사실은 그 전세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세 대출 이렇게 무분별하게 풀었던 것들이 전세 가격은 결국 올렸고 이것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갭 투자가 늘었고 갭 투자가 늘면서 결국은 주택 시장의 어떤 그 주택 가격 자체를 또 밀어 올리는 하나의 큰 동력이 됐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역전세 상황이 되고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KB 그 경영연구소에 두 가지를 제안한 거예요. 전세 대출 자체를 갖다가 일단은 DSR 규제에 넣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분별한 전세 대출이 확 줄어들게 될 거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세 대출을 해주는데
해주는 조건 자체도 뭐냐면은 주택 매매가의 전세가가 70%를 넘어가면은 일단 전세 대출은 안 된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세 대출을 마음껏 못 받으니까 사실은 전세가가 굉장히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KB 경영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 전세가 안정, 그 다음에 주택 가격 안정, 집값 안정 두 가지 어떤 목적을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방안을 갖다가 제시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DSR 규제 뭐 완화가 되겠죠. 네네네. 완화가 나오자 뭐 이제 형평성 문제라든지 네. 이걸 또 빚내서 또 빚을 갚으라는 거냐 이런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그 DSR 규제 완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DSR 규제를 갖다가 완화한다라는 의미보다 제가 생각에 DSR 규제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아, 네. 1차적으로는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일단 집주인들한테는 그 DSR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할 때는. 네. 그러니까 임차인들 지금 하는 얘기는 임차인이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DSR 규제 강화라는 표현이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이제 시장에서 두 가지 이걸 갖다가 급격하게 강화를 시키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기존에 그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갱신할 때 DSR 규제를 받게 되면은 기존에 사업받던 사람들이 그 대출 규모가 확 줄어서 가령 뭐 2억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이건 더 큰 혼란을 부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얘기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걸 갖다가 실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그 세계 1위죠. 지금 그렇죠. 뭐 네. GDP의 평균 102%를 넘어갔으니까 여기에 생각을 해보죠. 전세 보증금 대출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1,000조. 그 다음에 자영업 대출도 사실은 이 일종의 기업 대출로 편제가 돼 있지만 이거 가계 대출로 어느 정도 성격을 본다라고 하면 그게 1,000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 자영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5월, 9월, 10월이면은 계속해서 만기를 연장했는데 그게 이제 만기 상환이 도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어떤 소비가 사실 확 살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높은 가계부채 자체가 사실은 가계의 소비를 갖다가 굉장히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는 거고 우리나라 성장률 및 전체 성장률 자체를 갖다가 줄이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세 대출의 어떤 규모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DSR을 갖다가 도입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다. 다만 이 DSR을 갖다 전세 대출을 갖다가 그 규제를 갖다가 하더라도 굉장히 약한 수준부터 서서히 올라가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거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물론 뭐 정부 당국에서 인지를 하고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 후유증을 갖다가 최대한도로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뭐 전세 역전세난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뭐 집값도 뭐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혼조세 양상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은 부동산 시장 하반기에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하반기에 그 특히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 두 가지 점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전세난이 어느 정도 심화될 거냐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될 거고 역전세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집값을 갖다가 끌어내릴 수 있는 하나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거래량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살았죠. 가령 뭐 1월 달에 정부가 그 특례 보금자리론을 갖다가 출시를 하면서 1월 달에 굉장히 적었던 거래량이 2월, 3월 달에 좀 올랐습니다. 근데 4월 달 거래량이 다시 줄기 시작했어요. 아직 5월 통계는 발표가 안 됐지만. 조금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거래량, 아파트 거래량만 보면은 예년 평균이 한 6천 건이었는데 지금 한 3천 건 정도 되죠. 이런 두 가지 지표를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해도 좀 늦지 않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산시장의 위험성으로 현상이 깊어지려면 일단 유동성 공급이 좀 활발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그 한은 같은 경우에도 그 긴축의 의지를 갖다가 계속해서 내보내고는 있죠. 일단 멈춘 거지. 우리가 아직까지 그 인하라든지 피벗은 그 생각 안 하고 있죠. 올해 내에 이런 어떤 어조를 갖다가 보이고 있는 거니까요. 사실 뭐 M2 증가율을 봐도 약간 좀 미미한 상황이에요.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자체가 그 올 상반기에 조금씩 시장금리가 내려가다가 지금 다시 주춤하거나 약간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좀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